결혼 대신 계약을 통해 사랑을 나눴고 그 기묘한 약속은 무려 5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기간에는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연인을 끼워 넣어 세 명이서 즐기는 위험한 사랑을 탐닉하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했던 제도인 결혼을 거부하고 오직 지독한 자유만을 선택했던 이들.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으며 모든 비밀을 공유한다. 이 파격적인 선언을 내뱉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장 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의 이야기입니다. 1929년 파리의 어느 벤치, 사르트르는 갓 20을 넘긴 보부아르에게 전무후무한 제안을 건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존적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 법적 서류가 아니라 오직 자유로운 의지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필연적인 연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각자가 만나는 우연한 연인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단 하나의 철칙, 침대 위에서의 대화까지도 숨김없이 서로에게 보고할 것. 이 투명하다 못해 가학적이기까지 한 규칙이 그들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적인 실험은 곧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질투를 인간의 비루한 본능이라 치부하며 머리로 억눌렀던 그들에게 타자의 존재는 끊임없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의 어린애인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밤새 독주를 들이켰고 사르트르는 보부아르의 다른 남자를 견디기 위해 자신의 철학 뒤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소설과 철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천재의 화끈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 했던 처절한 기록입니다.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주고받은 수만 통의 편지 속에는 환희와 쾌락뿐만 아니라 비명과 기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계약은 사랑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이었을까요? 이제 20세기 가장 도발적이었던 두 영혼의 은밀한 속사정을 파헤쳐 봅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은 이론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자유란 곧 새로운 존재로의 확장이었고 그 확장은 대개 수많은 여성과의 새로운 만남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워커홀릭인 동시에 지독한 연애 지상주의자였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가로채는 게임이었고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성체를 함락시키듯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반면 보부아르에게 이 계약은 일종의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를 지적으로 존경했고 그가 제시한 필연적 사랑이라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본능을 거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가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하러 갈 때 보부아르는 카페에 홀로 앉아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그의 유일한 영혼의 동반자이며 저 여자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일 뿐이다. 하지만 이론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르트르는 계약 조건인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만난 여자들과의 잠자리, 그들이 나눈 은밀한 대화, 심지어 그 여자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를 보부아르에게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이것은 정직함의 증거였지만 듣는 보부아르에게는 날카로운 면도날로 심장을 긋는 것과 다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보부아르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지성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만 내 몸은 비명을 지른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적 사랑의 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소유욕을 버렸다고 자부했지만 인간의 피 속에 흐르는 독점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의 우연한 연인들이 늘어갈수록 더 완벽한 지적 파트너가 되어 그를 압도하려 했습니다. 상대 여성들이 줄 수 없는 깊이 있는 대화와 철학적 교감으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 보부아르의 친구나 제자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접근할 때 자신의 지성을 무기 삼아 그들의 실존적 고민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유혹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철학적 실험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실험의 부산물로 남겨진 감정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몫이 늘 보부아르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보부아르는 이 지독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도 우연한 사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 역시 매력적인 남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르트르에게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복수전 같은 연애 보고서는 서로를 멀어지게 하기보다 오히려 서로를 더 기묘하게 결속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추잡함과 질투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라는 역설적인 유대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은 카페 드 플로르의 지정석에 앉아 각자의 연애 사건을 서류 검토하듯 분석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적으로 부족해. 그 여자는 당신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해라며 서로의 연인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질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질투를 지적인 유희로 변질시켜버린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순수함을 믿는 세상을 비웃으며 자신들만의 투명한 지옥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사르트르가 정말로 깊게 빠져버린 여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보부아르의 필연적 사랑이라는 성벽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며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혼자일 수 있다는 공포를 견디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르트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당신도 필요하고 그녀들도 필요해. 이것이 나의 진실이야. 이 잔인한 솔직함 앞에서 보부아르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르트르가 없는 삶은 곧 자신의 철학적 토대를 잃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질투를 억누르기 위해 더 강한 논리를 만들어냈고 그 논리는 훗날 그녀에 져서 제2의 성을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계약 첫 10년은 이렇게 지성이 본능을 학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로를 소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지는 듯 보였으나 사실은 서로를 놓아주지 못하는 거대한 집착의 변주곡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제3의 인물을 방 안으로 직접 불러들이는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이 각자의 연애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이 선들을 꼬아버린 파격적인 실험이 시작됩니다. 바로 3인조라 불리는 기묘한 공동체였습니다. 보부아르는 자신의 제자였던 젊고 매혹적인 여고생 올가 고사르를 이 위험한 게임의 중심부로 끌어들입니다. 보부아르는 올가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그녀는 올가의 자유분방함과 예측 불가능한 성격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야성적인 생명력을 발견했습니다. 보부아르는 올가를 단순히 제자로 두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녀를 자신과 사르트르 사이에 공통의 연인으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씁니다. 이것은 실존주의가 지향하는 완전한 소유의 부정이자 동시에 완전한 공유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르트르 역시 올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올가를 정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적 자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가가 사르트르의 철학이나 명성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르트르가 수천 페이지의 원고로 증명하려 했던 존재의 의미를 올가는 그저 권태로운 하품 한 번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사르트르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정복되지 않는 존재에 미친 듯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의 동거와도 같은 일상은 겉보기에 현대적이고 세련된 예술가들의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파리의 카페에 모여 밤새도록 문학과 정치를 논했고 함께 술을 마시며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명한 관계의 밑바닥에서는 끈적하고 어두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보부아르는 곧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르트르가 올가에게 보여주는 집착은 그동안 그가 만났던 우연한 연인들에 대한 태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르트르는 올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부아르와의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고 보부아르에게만 보여주던 지적인 내밀함을 올가에게 쏟아냈습니다. 보부아르는 소외되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사민조라는 완벽한 삼각형에서 자신만 깎여나간 듯한 소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질투는 지성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보부아르는 올가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했습니다. 그녀는 올가와 사르트르가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면 파리의 거리를 미친 듯이 배회하며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주문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에 휩싸였고 이는 곧 극심한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올가 역시 이 관계 속에서 망가져 갔습니다. 두 거대하고 집요한 지성체 사이에서 올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올가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자신들의 철학적 실험을 완성해줄 재료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가는 이들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해를 하거나 다른 남자들과 도피적인 관계를 맺으며 반항했습니다. 결국 이 3인조 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납니다. 올가는 사르트르의 구애를 끝내 거절하고 사르트르의 친구였던 보스트와 결혼하며 이 기괴한 관계에서 탈출합니다. 남겨진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에게 남은 것은 승자 없는 전쟁의 상흔뿐이었습니다. 보부아르는 이 시기의 지옥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의 첫 소설 초대받은 여자를 집필합니다. 소설의 결말에서 여주인공은 자신들의 관계를 파괴한 제3의 여성을 살해함으로써 안식을 찾습니다. 현실에서 차마 행하지 못한 살해를 문학으로 배설한 셈입니다. 이 3인조 사건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관계에 결정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히 공유될 수 없으며 사랑의 기하학에는 셋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실패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실패를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이래로 정의하며 더욱 기괴하고 투명한 보고 체계를 강화합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육체적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곁에 머무는 지독한 의지였습니다. 3인조의 미로를 빠져나온 그들 앞에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한다는 그들의 두 번째 원칙이 기다리고 있는 더 거대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맺은 계약의 핵심은 우연한 사랑의 허용보다 어쩌면 두 번째 원칙인 절대적 투명성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 하나의 비밀도 남기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영혼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투명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빛이 아니라 상대의 살점을 도려내는 서늘한 칼날이 되어갔습니다. 이들이 실천한 투명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가거나 하룻밤을 보낸 뒤 호텔 방에 앉아 보부아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 여자가 침대에서 어떤 소리를 냈는지, 자신의 성적 욕망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그리고 그 여자의 살결이 어떠했는지가 아주 상세하고도 건조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이것은 나는 너를 이만큼 신뢰하기에 나의 가장 추잡한 진실까지 공유한다 라는 고차원적인 정직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부아르에게 전달된 그 편지들은 정직을 가장한 정신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그 현장에 함께 있는 것 같은 생생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문장은 유려했고 철학자의 시선으로 포착된 묘사는 잔인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보부아르는 그의 편지를 읽으며 질투로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지적인 존재라면 이 정도 보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강박으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이 투명함의 원칙은 사실 고도의 권력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은 곧 상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사르트르는 보부아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써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나는 다 말했으니 잘못이 없다 라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반대로 보부아르는 그 모든 고백을 수용해야만 하는 이해심 넓은 성녀 혹은 완벽한 동반자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보부아르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이 만난 남자들과의 관계를 사르트르에게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편지 속에서 다른 남자와의 육체적 쾌락을 찬양하며 사르트르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두 천재는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며 누가 더 자유로운지, 누가 더 질투로부터 해방되었는지를, 결혼은 기괴한 경주를 벌였습니다. 편지지는 두 사람의 소통 창구가 아니라 서로의 심장에 화살을 꽂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점은 이 투명함이 제3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르트르나 보부아르와 사랑에 빠진 수많은 남녀는 자신들이 나눈 은밀한 대화와 사랑의 행위가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진심을 다하는 연인이었겠지만 이 철학자 커플에게 그들은 보고서의 소재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이들의 편지집이 공개되었을 때 살아남은 옛 연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 비밀 없는 관계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침묵의 교감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감정을 단어로 치환하여 배설했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가진 신비로움과 애틋함은 메말라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우리는 이토록 투명하다라는 지적 오만함뿐이었습니다. 보부아르는 훗날 고백했습니다. 사르트르의 편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동시에 가장 기다려지는 모순된 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편지는 자신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사르트르의 세계에서 여전히 제1의 관객임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추구한 투명함은 서로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이 가진 소유욕을 정보의 공유라는 형태로 변형시킨 변태적인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낱낱이 해부해 보여주려 했던 이들의 시도는
인간에게는 타인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성스러운 비밀의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만을 반증한 채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폭력적인 투명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이 계약은 사랑을 넘어선 존재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투명함의 지옥 속에서 허덕이던 보부아르에게 마침내 사르트르라는 거대한 태양을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찾게 해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사르트르와의 투명한 지옥에서 숨을 몰아쉬던 보부아르에게 1947년의 미국 강연 여행은 운명적인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시카고의 밑바닥을 쓰는 작가 넬슨 올그렌을 만납니다. 사르트르가 화려한 수사와 철학적 논리로 무장한 지식인이었다면 올그렌은 거칠고 투박하며 본능에 충실한 남자였습니다. 올그렌과의 만남은 보부아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육체적, 감정적 폭풍이었습니다. 그는 보부아르를 철학자나 동반자로 대하기 전에 한 명의 여자로 뜨겁게 원했습니다. 사르트르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격정적인 환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보부아르는 올그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의 품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잊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올그렌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기괴한 계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부아르에게 시카고에 정착해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사르트르라는 남자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반김이다. 내게 와서 진짜 사랑을 하자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보부아르는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유를 신봉해왔던 그녀였지만 올그렌이 제안하는 구속이라는 이름의 안식처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부아르의 비극적인 선택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결국 올그렌의 청혼을 거절하고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내세운 이유는 명분이었습니다. 나는 사르트르와 맺은 계약을 저버릴 수 없다. 그는 나의 지적 근원이며 내가 그를 떠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사실 이것은 사랑보다 더 무서운 실존적 중독이었습니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올그렌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사르트르와의 계약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파괴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리로 돌아와 사르트르에게 올그렌과의 모든 일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계약의 원칙인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올그렌과의 순수한 기억을 사르트르라는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켜 오염시키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올그렌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뜨거운 연애 편지가 사르트르의 책상 위에서 분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보부아르에게 절교를 선언합니다. 당신들에게 사랑은 그저 종이 위에 쓰는 글감일 뿐인가? 라는 올그렌의 일갈은 보부아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올그렌을 잃은 뒤 평생 그가 준 은반지를 끼고 살았지만 끝내 그에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부아르에게 계약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굴레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의 곁을 지키며 필연적인 사랑의 승리자로 남았지만 그 승리는 가장 사랑했던 남자를 배신하고 얻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에게 돌아온 뒤 더욱더 일에 매달렸습니다.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쓴 글들이 그녀를 세계적인 페미니즘의 기수로 만들었지만 정작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사르트르라는 태양 주위를 도는 차가운 행성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부아르는 훗날 올그렌을 회상하며 그는 내게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썼습니다. 사르트르와의 계약은 그녀에게 지적 해방을 주었을지 모르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범하고 따뜻한 행복의 문은 영원히 닫아버린 셈입니다. 이제 대서양의 불꽃 같던 외도는 끝이 났고 보부아르는 다시 파리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르트르의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점점 무너져가는 육체와 추해지는 노년의 그림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에게 육체는 지성을 담는 그릇이자 자유를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글을 쓰기 위해, 그리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파티와 토론을 견디기 위해 약물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존을 외치던 찬란한 지성 뒤로 노화와 중독이라는 잔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지독한 남용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웠고 독주를 물처럼 마셨으며 당시 코리드란이라 불리던 각성제 암페타민들을 사탕처럼 씹어 먹었습니다. 그는 한때 환각에 빠져 커다란 개들이 자신을 뒤쫓아온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써내려간 수만 장의 원고는 사실 맑은 정신이 아닌 화학적으로 고양된 뇌가 뿜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육체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육체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보부아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강인한 여성상을 유지했으나 사르트르의 끊임없는 외도와 올그렌과의 이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알코올로 달랬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지독한 숙취로 시작되었고 다시 술로 그 숙취를 덮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늙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라던 호기롭던 선언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푸석한 얼굴 앞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특히 사르트르의 노년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로 시력을 거의 잃었고 혼자서는 거동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과 자유를 논했던 철학자가 타인의 손을 빌려 대변을 치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보부아르는 그런 사르트르의 곁을 지켰지만 그 과정은 숭고한 간병이라기보다 처절한 자기 파괴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사르트르를 보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정작 사르트르는 눈이 멀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새로운 젊은 여자들을 찾으며 보부아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 시기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범자들의 연대였습니다. 서로의 추함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서로의 중독을 방조했으며 서로의 노화를 혐오하면서도 그 혐오 없이는 살 수 없는 기괴한 의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보부아르에게 독서를 내뱉었고 보부아르는 사르트르가 잠든 사이 몰래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성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계약이라는 이름의 자유는 이제 매일 약을 챙겨 먹고 서로의 치부를 가려주는 구질구질한 의무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존적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결혼을 거부했지만 결국 노년의 고독과 질병이라는 감옥 안에서는 그 어떤 부부보다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서로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보부아르는 이 시기 쓴 글에서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익어가는 것이라고 애써 포장했지만 그녀의 일기장에는 그의 육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내 영혼까지 좀먹는 것 같다라는 적나라한 공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으로도 가릴 수 없는 생물학적 한계 앞에서 두 사람의 위대한 실험은 서서히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누가 먼저 이 지옥 같은 생을 마감하고 혼자 남겨질 것인가 하는 잔인한 순서뿐이었습니다. 1980년 4월 15일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20세기 지성사의 거대한 별 하나가 졌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임종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곁을 지킨 것은 51년의 계약 파트너 보부아르였습니다. 사르트르는 눈을 감기 직전 보부아르의 손을 잡고 당신을 정말 사랑하오. 나의 작은 비버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이 임종의 순간조차 이들의 지독한 계약 관계를 해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사후, 보부아르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배신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말년에 법적으로 입양한 양딸 아를레트가 그의 모든 저작권과 유품을 상속받으며 보부아르를 철저히 소외시킨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보부아르와 모든 것을 공유한다고 선언해왔지만 삶의 마지막 서류 위에는 그녀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51년을 지켜온 필연적 연인의 자리가 법 서류 한 장에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부아르의 방역은 차갑고도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와의 약속이었던 투명성을 극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가 자신에게 보냈던 그리고 자신이 사르트르에게 보냈던 수천 통의 편지들을 세상에 공개해버립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사르트르의 추잡한 여성 편력, 다른 연인들에 대한 비하, 그리고 노년의 무력함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의 품이 있는 기록이 아니라 질투와 기만, 가학적인 성적 보고가 가득한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부아르의 이 행보는 사르트르를 향한 마지막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비밀은 없다는 그들의 계약을 완수하려는 충성심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 편지들을 통해 사르트르를 신격화된 성자가 아닌 지독하게 인간적이고 결함투성이인 한 남자로 지상에 끌어내렸다는 점입니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가 떠난 뒤 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의 묘지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매일 창밖을 내무며 독주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저서인 작별의 의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았다. 나의 죽음은 우리를 결합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었던 이유다. 내세도 영혼도 믿지 않았던 철학자다운 그리고 지독하게 고독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1986년 4월 14일 보부아르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사르트르가 묻힌 몽파르나스 묘지의 같은 자리에 합장되었습니다. 비석에는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평생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부하며 각자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서야 하나의 무덤 아래 영원히 귀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끝내 빼지 않았던 넬슨 올그렌의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사르트르의 편지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증명하려 했던 실존적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스스로 선택한 자유라는 굴레를 끝까지 벗지 않는 것.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51년은 성공한 실험이었을까요? 누군가는 이들을 기만적인 쇼윈도 커플이라 비난하고 누군가는 인간 본성을 넘어선 위대한 지성의 승리라고 찬사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 이후 그 누구도 사랑 앞에 이토록 잔인할 만큼 정직해지려 시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무덤 앞에는 지금도 수많은 연인이 찾아와 꽃을 놓습니다. 각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와 영원히 연결되기를 꿈꾸는 불가능한 열망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